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600여 과학기술단체를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이효일 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올해로 이제 3년 차가 됐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한 대변혁기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동안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고 또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 들려주시죠. 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5월이면 차기 정부가 들어섭니다. 예. 그래서 새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할 예정입니다. 제가 2020년 3월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예. 공교롭게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과총과 회원단체 간의 교류나 학술적 소통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학술단체와 재외과협, 지역연합회 등과 화상회의를 지속하였고 또 과총 대부분의 포럼과 토론회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또한 어려움을 겪는 학회들을 위해서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과학기술회관 내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많은 단체 활용을 도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총의 미래 세대의 기반을 넓힌 점입니다. 미래 세대 포럼, 청소년 멘토링 컨설트, 그다음에 과총 크리에이터와 같이 이들 스스로가 과총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상으로의 전환이 예견되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은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학술 교류와 소통과 같은 과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 특히 2020년 2월에 과학기술한림원, 의학한림원과 함께 시작한 코로나19 공동포럼은 최근까지 이어져서 30번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빠르고 과학적인 코로나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업이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14개 단체가 함께 전개한 과학기술 나눔 운동도 뜻이 깊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는 200여 명의 취약계층 학생이 스마트 기기를 지원받았고 예.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 사례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과학기술인과 단체들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정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부에서 과총을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과총이 많은 단체들과 협업하고 이슈를 공론화해서 여러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지키면서 과학기술인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과총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 남은 임기 동안에도 바쁘게 지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한국과학기술회관 증축관이 상반기 내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교류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예, 한국과학기술회관 증축관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회와 과학기술 유관 기관은 물론 여러 민간 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또 그동안 서울 시내 대규모 학술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코엑스 외에는 드물었는데요. 네. 15개의 세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이 개방된다면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과학기술계 전체의 기대가 큽니다. 그 밖에도 국민과 과학기술인이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각종 문화, 또 생활 관련 근린 시설들을 마련해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입주기관과 시설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과학기술인의 전 주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지식 허브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리라 기대합니다. 예. 국내 최대 과학기술 교류 플랫폼이 조성되어서 과학기술계와 국민이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리고 현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 또 장으로서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 과학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과학기술 그리고 포용적 과학기술을 정책의 핵심 철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사회 문제들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고
또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대응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대내외적인 상황에도 과학기술의 역할,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면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 성장도 두드러졌습니다. 예. 덕분에 현 정부에서 R&D 예산이 10조 원 증가해서 올해 30조 원 규모에 이르게 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네. 또 우주 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지난해 누리호 발사한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아쉬운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우주 산업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한국에서 100% 순수 우리 기술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가치가 큽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잘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동안 그 지난 5년간 거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면에 이제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부처 간, 분야 간 칸막이 문화가 여전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방역 체계에서도 물적 인적 자원이 그 약간 소실되었고요. 또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단기적, 또 양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풍토, 그리고 성공 가능한 연구 과제에만 매진하는 그런 현상. 또 교육 문제인데 수학, 과학, 정보 교육이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이 조준되지 못한 교육 과정 개정 방향, 이런 것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일 텐데요. 예. 과학계, 산업계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탈원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내 여건을 살피면서 다양한 조율과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에너지 믹스에 대한 산학연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과학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차기 정부가 인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네. 자, 또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발표가 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전문가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종호 교수가 낙점이 됐습니다. 과학계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어떤 점을 좀 우선순위에 뒀으면 하십니까? 그 윤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과총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 과거처럼 경제 정책만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과학기술로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런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기정통부 장관 인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유지를 염두한 전문가를 발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시작부터 추격형에서 선도형 모델로의 시스템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돼야 할 과학 정책도 많을 텐데요. 조금 전에 누리호도 짚어주셨지만 이 차기 정부가 승계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확보한 과학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과학기술의 속성을 정부가 잘 이해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 정책의 연속성과 R&D 투자 확대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 장려를 약속했으니만큼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야 할 국가 연구개발 지원 과제들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에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예.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부터 최근에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 바이오와 같은 대부분의 핵심 분야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 관련 정책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면서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외된 지역, 여성, 청년 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정책들입니다. 이 정책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특별한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자, 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5가지 모두 다 좋은 공약인데 이 가운데서도 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공약 그리고 예. 또 중요도를 좀 매길 수 있을까요?
그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5대 전략 모두 사실은 경중을 가리기 힘든 네. 주요한 사안들입니다. 네. 뭐 한두 가지를 앞에 두기보다는 모든 전략을 유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각국마다 과학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미루지 않고 과학기술 인력의 양적, 질적 향상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규제 혁신입니다. 네.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바꾸어서 연구 환경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 미국의 그 고등국방연구소 DARPA죠. 그리고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처럼 과학자들을 향해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자율과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실패를 용인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5대 핵심 전략을 국정과제로 집행할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또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리더십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혁신 정책이 추진되도록 강력한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한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과학기술 그 부총리 격상보다는 이제 보좌관을 두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과학계에서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꼭 사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의 그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수라 그러시니까 지금 근데 과학기술계가 제안하는 그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총리급 격상의 골자는 정부 정책 전반에서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고 증거에 기반한 과학 기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입니다. 네. 다른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보다 부총리 제도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 총괄 조정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 위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배분과 같은 모든 정책의 과학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이나 뭐 기후 변화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다기한 문제들에 과학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려면 범부처 간의 협력 그리고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전담 부처의 행정 권한 강화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디 과거의 사례들을 신중히 살펴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제도를 가져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리더의 의지입니다. 네. 그래서 당선인께서 누차 피력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과학계의 성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